법 적용의 원칙만 생각하면 관세법 전반이 됩니다. 관세법 전부 다 법 적용의 원칙이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소급 과세는 과세니까 부가만 해당이 되겠지만, 그렇죠? 나머지 우리 특히 세관공무원의 재량향기 이런 것들은 관세법 전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신의성실과 함께 나가는 거니까 신의성실은 부가의 원칙이잖아. 그래서 부가 쪽 3장 중심으로 생각하시고 4장은 3장과 같이 움직이잖아. 같이 움직이죠? 네, 그래서 이 조세 파트에 국한해서 생각해도 충분하다고 좀 봅니다. 우리가 50점 문제,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이 시간에는 시간상 마무리해야 되니까 와요. 어디로 가느냐면 소급과세 금지 법 해석 기준에 15페이지 쪽에 상단의 5번 목차의 질의의신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당된 부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우리가 체크했고, 그 부분이 이제 15페이지, 16페이지 하단 심화 박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순서가 무조건 이 절차는 납세자가 관세청장한테 가는 겁니다. 납세자가 관세청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 납세자는 끝난 거야. 문제는 그 끝났다라는 거는 1번 항목의 관세청장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문제는 이 회신 절차에 대해서의 중요한 부분은 관세청장이 기재부 장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16페이지로 넘어가면 3번 목차, 4번 목차는 그냥 하나라고 보시면 돼. 1년의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6번 목차예요. 이 3번과 6번 목차가 뭐냐면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자, 3번 목차는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질의를 받아봤는데 그것이 국기법 시행령 9조 3의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게 하단에 있는 심화 박스였죠. 그건 체크했잖아 우리가 기본반에서. 따라서 관세청 납세의무자의 질의를 받은 관세청장이 그 질의의 내용을 보니까 하단에 있는 심화 박스, 우리 국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내용이더라. 그러면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자신의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해석을 요청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해석을 요청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야.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봐요. 관세청장은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요. 이 문장인 거죠. 자, 3번은 국기법에 규정되어 있는 해석에 관한 사항이고 6번은 국제기구, 즉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요.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해석을 요청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전반적인 이 해석에 대한 질의 절차라고 돼 있으면 우리가 통상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납세자가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의문이 있어. 그래서 관세청장한테 물어봐. 그러면 그 관세청장한테 물어봄과 동시에 관세청장이 해석을 해가지고 다시 통보해주고 그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고 그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또 다시 해결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보면 주된 내용이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해석을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두 가지인 거예요. 국기법상의 해석에 관한 내용과 조약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해석이 필요한 의문이 있는 경우에요. 특히 6번은 관세 행정만 해당이 된다고 했죠. 국기법에는 이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따라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이 내용이 출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디서 변별이 일어나면 3번, 4번은 하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3번, 4번은 순서상. 그러니까 3번에 있는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해석을 요청하는 그 내용, 첫 번째 줄에 3번 첫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을 적었냐 이 부분이고 6번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이 내용을 적었냐가 핵심이에요. 이 내용을 적지 않으면 납세자가 법 해석 등에 대하여 법에 대한 해석 등에 대한 질의가 대상인 것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면 설명이 잘못된 거거든. 거기서 다 변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 3번, 4번의 핵심이 되는 국기법상의 해석 내용이 하단에 보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 즉 국예심이라고 제가 줄여서 말하는 부분이라고 했었죠. 자,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요. 1번이 세법과 관세법입니다. 우리는 관세법은 단행법정이니까 이 관세법의 입법 취지가 먼저 들어가죠.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입법 취지,
고려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입법 취지에 관한 사항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문구라는 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문장의 해석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해석에 있어서의 문구에 집착하면 문제가 생기잖아, 당연히. 따라서 단순한 어떤 단어상의 문제가 아니라 법규 전체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 취지는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거니까 국외심의, 심의하는 첫 번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법의 해석뿐만 아니라 관행이라는 부분도 들어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 우리 소국과세 금지의 핵심은 해석만 있는 게 아니라 관행까지 포함이 되는 내용이었고, 그것을 일반적인 납세자가 받아들여지면 소국과세 금지, 우리가 논할 가치가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소국과세 금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무조건 국외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국외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신의성실은 국외심의 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신의성실은 법을 해석하거나 이런 부분에 쟁점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야 지금. 그렇죠? 신의성실은 그게 아니죠. 소국과세가 그래요. 지금 법의 해석에 또는 관행에 일반적인 납세자가 받아들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납세자와 과세관청인 세관장의 입장이 다르다라는 거잖아.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외심에 심의할 수 있도록.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세청장한테 질의해봤자 관세청장은 세관장의 직접적인 행정관청입니다. 상급청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 국외심에다가 심의사항을 넘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입법 취지라는 부분과 법의 해석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행정 관행이라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3번을 보면 기타 납세자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들도 물어볼 수 있죠. 다 단어에 유의해야 돼. 이 부분은 납세자입니다. 그러니까 납세자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조세파트예요. 납세자란. 그러니까 관세와 관련된 세금과 관련됐을 때의 그 세금의 법률상 납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세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논할 가치가 없다니까. 그래서 수업 목적상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관점을 마무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쪽은 무조건 조세 파트만 생각하세요. 조세 파트만. 그래야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연결할 수가 있고요. 실제 실익이 있어. 준비한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이걸 물어본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우리 50점 문제의 논조로 제시되지 않고 10점 약수령으로 지금 보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물어봤다? 정말 그렇게 물어볼 게 없어서 물어보겠습니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굳이 이걸 왜 물어보지? 라는 부분이에요. 낼 게 워낙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1번 다시 한번 봐요. 박스상에 15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을 보면 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세청장은 관세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해석의 기준에 따라서 해석해서 회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은 절대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납세자는 관세청장한테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질의 내용을 보니 3번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납세자의 질의 내용이 3번 목차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국기법상의 심의 내용에 해당이 되더라. 그러면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세청장한테 통보해 주겠죠. 순서가. 그래서 1번 목차에 기획재정부 장관도 결국 해석해서 회신하는 그 주체에 포함이 되다 보니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마치 납세자가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해석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납세자는 무조건 관세청장한테만 해석을 요청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뭐 크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뭐 사실 다 봤어요 지금. 다 봤습니다. 이제 5조는 법에서 기준과 소국과세 금지인데요. 1번 목차부터 5번 목차까지는 기본반대 목차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체크 포인트 안에서 똑같이 4번에 있는 효과를 봐봐요. 신의성실 원칙의 효과를 우리가 봤으니까 여기서
4번에 있는 효과를 보면 과세관청의 해석 또는 관행에 반해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려는 이 과세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성실 원칙의 체크포인트 17페이지에 3번 목차 갈로 1번에 4번 동그라미와 5번 동그라미를 나눈 이유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소급과세 금지는 바로 지금 5조 2항에 있는 관세법 5조 2항에 있는 소급과세 금지 규정을 위배한 거예요. 그 자체가 위배한 거기 때문에 적법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위법한 행정처분이 돼버리는 거죠. 개념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따라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했다 그러면 본래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취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시작되지만 소급과세 금지는 지금 4번 목차에 본 것처럼 해당 소급 과세한 행정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그래서 취소한다. 네, 두 가지 똑같이 목차를 제가 4번으로 잡은 이유입니다. 비교하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소급표의 인정이라는 부분은 우리 관세행정에 관세법상에 유리한 소급표는 인정해준다. 그랬죠? 유리한 소급표는 다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이건 관세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국세는 유리한 소급표는 다 인정해주고 있다. 우리 품목분류 사전심사만 보더라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효과라는 파트를 보면 유리한 소급표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법에도 이미. 그래서 과세라는 측면에서도 유리한 소급표는 인정해주는 게 맞다. 네, 역시 이것도 소급과세 금지라는 것만 나오면 5번까지 적으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신의성실 원칙의 5번 목차처럼 이 5번은 50점 문제에서의 매점말 같은 데 활용하시라. 그러면 마무리 소급과세 금지와 신의성실 원칙은 둘 다 체크포인트에 4번까지 4번까지를 단독적으로 나왔을 때나 뭐 50점 문제에 따라서 적고 각각의 5번은 매점말 파트 50점 문제 있죠? 그럴 때 언급을 하세요. 자, 시작합니다.